네, 월요일 경제 읽기는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먼저 현재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대담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조금 전 대담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는 어렵다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난달 이후에 7주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대책이 지난해 나오고 나서 오늘 초까지는 주춤했는데 예. 최근 오름세의 특징은 서울 그것도 이제 비강남권 중심의 오름세거든요.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지나치게 공급과 거래를 억제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잘 안 돼서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예.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 분양 예정 보니까 한 34만 가구가 넘어서 물론 2011년이나 14년보다는 적지만 평년 수준은 돼요. 그래서 그 논리는 조금 안 맞다. 지나친 것 같고요. 그보다는 시중에 풀린 돈이 지금 너무 많아요. 1,000조 원이 넘는다는 사상 최고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투자할 때는 마땅치 않거든요. 부동산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1월에 2,500포인트가 넘는 최고치 찍고 나서 지금 2,300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개걸음 중이고 예. 또 뭐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대안투자라고 불리는 것들은 기대치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폭염 속의 주유소처럼 화기만 갖다 대면 불이 확 타오를 그런 위험하고도 뜨거운 상황이다. 여기에 이제 아까 언급이 된 섣부른 비강남권 개발 계획이 예. 불을 좀 지른 면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요즘 강남 불패가 서울 불패라는 얘기로 바뀐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던데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불만 되면 지금 터오르는 이 시점에 박원순 시장이 또 여의도, 용산 이건 좀 일단 잠시 개발 계획 보류하겠다. 저희가 좀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예. 갑자기 이걸 접은 걸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동자금이나 부동산 상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고려 없이 조금 서두른 느낌이 있어요. 예. 강북 옥탑방 체험 같은 걸 하면서 이 비강남권 유권자를 의식해서 뭐 여의도 용산 통개발 구상을 밝히고 또 강북 경전철 개발 발표 등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자극한 거죠. 예. 전통적인 아파트 가격 오름세를 주도하던 강남 지역이 아닌 곳이 앞장서서 아파트값이 2달 가까이 예상외로 뛰면서 이 박원순 시장의 구상도 보류하기로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사실 박 시장 개발 계획은 중앙 정부와 큰 협의 없이 나와서 특히 이 국토교통부의 불만을 사던 상황이었죠. 이제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부작용, 부동산 추가 대책이 이미 오늘 나온 상황에서 한 달 반여 만에 박 시장도 자신의 구상을 어느 정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 예.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서울을 중심으로 호황인데 거래량은 정작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거래량도 적은 정도가 아니라 무척 적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하면 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보통 이제 한 달에 15,000건 정도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5,000건 정도거든요. 그리고 아주 거래가 많은 해들이 있는데 그런 해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 시장이 개발 계획 발표하고 나서는 조금씩 오르긴 했었어요. 예. 한 15% 정도씩 거래량이 오르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개발 계획 보류에 이어서 이제 아마 추가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주춤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살짝 불이 붙은 상황에서 물을 끼얹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가격이 뛰는 걸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의 어떤 전조 현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패턴으로 보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돈이 많이 풀리고 그 돈들이 갈 곳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부동산 관련 호재도 불을 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통제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예상은 어떻습니까? 집값 더 오를 거다. 팔지 말자. 일단 좀 내가 잘 갖고 있자. 더 오를 테니.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나요? 지금 자금이 풀린 상황만 보면 그런 심리가 만연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섣불리 개발 계획 같은 부동산 시장의 호재, 뭐 크지 않은 거라도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화기만 갖다 대면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겠지만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딴 나라 얘기입니다. 전혀 뭐 공감이 안 되실 텐데 거기는 지금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그럼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그래서 거예요? 아파트값 오름세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요.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서울의 아파트값 오름세를 따라간다는 부산이나 제주도도 지금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상당히 그 안정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준하는 이제 분양 관련 전매 금지라든가 이런 규제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예. 파리 대책 이후에 6% 가까이 빠졌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한 3% 가까이 빠지면서 상당히 안 좋죠. 울산이 가장 안 좋아요. 뭐 짐작하시다시피 네. 조선 구조조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경남권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울산이 최악이거든요. 마이너스 여기는 0.35 저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다음이 부산일 정도로 지금 부산이 안 좋아요. 그래서 부산 지역 쪽에서는 그 수도권에 준하는 부동산 규제 조치가 좀 심하다.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사실 서울에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지방에도 투자 혹은 별장 개념으로 한 채를 더 사두자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가 도입되면서 일종의 똘똘한 한 채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부동산의 패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 지방 아파트를 처분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그 침체기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만 집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이 집값 지금 잡겠다고 추가로 투기 지역 지정도 발표를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잡힐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그 서울에 4개 구정도를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이거 말고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공급 확대책이라는 것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100만 가구 계획은 이미 발표한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100만 가구를 채울 것인지 이 공급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줘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지금 뭐 불씨만 갖다 대도 불이 붙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이 개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지난 2달이었다 이렇게 수업료를 좀 지불한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CG 보면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4곳이 파란 색깔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서울은 대부분 다 전부 지금 다라고 지금 예. 그렇게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서울 전반으로 강남의 오름세가 확산되고 보니까 이제 추가 지정을 통해서 일단 서울 지역 아파트 오름값을 잡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 빠른 경제 뉴스 이번 주 미리 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실 텐데요. 첫 번째 미리 읽기는 은산분리 규제는 걸림돌일까 방화벽일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언급을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뭐 찬반 논란이 팽팽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개혁의 어떤 상징적 사례로 이걸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그래서 여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산업자본, 그러니까 재벌의 은행 참여를 4%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고 1983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4%라는 숫자는 오락가락했습니다마는 찬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규제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은 재벌의 사금고화된다 은행이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당시 경험한 것처럼 재벌들이 무분별한 차입 경영을 한다 이런 이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에 보기에는 이 4% 룰 때문에 2016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했는데 이게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K뱅크라는 것과 카카오뱅크라는 건데 KT와 카카오가 돈을 더 집어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영업과 덩치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 의총을 거쳐서 국회에서 지분율 상한선 문제 지금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예외를 어떤 기업에 허용해 줄 거냐. 뭐 ICT 기업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기술기업으로 대충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논의 중이고 이번 주에 합의안이 나올지 또 8월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거의 가닥이 잡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엔 뭐 간단하게 이게 걸림돌이냐 방화벽이냐 질문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장점, 방화벽으로서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또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번 논의에서 크게 두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는 재벌들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안전장치는 집어넣기로 했어요. 예. 그게 신용공여 금지라고 대주주가 돈 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재벌의 그 황제 경영 속성상 돈을 퍼가지 않고도 동원하는 예가 꽤 있어요. 그렇죠. 2013년에 동양 사태 때 그룹이 예. 어려워지니까 동원하거든요.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원해서 CP를 매입하게 해서 1조 7천억의 피해를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외에 사금 고하를 막을 장치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금 하는 얘기는 밤에도 돈 빌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정도 얘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예. 편하게 돈 빌린다는데 뭐 액수도 제한돼 있고 신용 등급이 높아서 돈 빌리기 쉬운 사람한테만 빌려줘요. 여기도 은행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은행과 어떤 게 다르고 어떤 차별적인 서비스를 혜택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특별 대우 혜택을 요구하려면 그런 비전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참 두 가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미리 읽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고래 싸움에 터지는 새우 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래가 누군지 또 새우는 누군지가 궁금하거든요. 역시 이제 미중이 고래가 되겠고요. 우리 경제가 이제 새우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예상은 하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요새 워낙 미중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분명히 어떤 구체적으로 부담을 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예.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이 올 초에 시작될 때는 크게 걱정들을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고래 싸움은 고래 싸움이고 새우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조금씩 그 피해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은 뭐 짐작하셨겠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에 관한 부담이 우리한테 또 넘어왔죠. 그러니까 예. 미국과 중국이 공개적인 무역 협상을 통해서 뭔가 그 해결책을 찾나 했더니 다시 격전 모드로 돌입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 중국과 북한의 무역을 명분으로 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이 취소되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역시 중재자 역할을 다시 해야 되는 부담이 우리한테 남아있고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악영향,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악영향 같은 것들이 부담으로 남게 되죠. 또 한 가지 꼭 짚어봐야 될 게 아까 우리 주가가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예. 올 초에 1월에 2,500선을 찍었다가 지금 내려와서 개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역시 중요한 게 미중 무역 전쟁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한 5개월 동안 8조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 예. 이게 외국인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신흥국 위기와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신흥국 위기의 본질은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일거에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린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느니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부담을 안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좀 내리고 이렇게 경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죠.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금리 차가 지금 1%포인트로 벌어졌는데요. 우리도 올리고 싶지만 경기나 고용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이런 예. 상황에서 금리 섣불리 올렸다 그야말로 이제 이자 부담. 거든 이제 막 타올려던 불씨마저 이럴 수 있으니까 거의 올해 내내 좀 버텨봐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그러자니 미국과의 금리 차가 크고 돈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큰 타격을 입어야 되는 예. 딜레마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핵 문제라든가 외국인 자금 문제 또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초기의 낙관론은 예. 사라지고 이제 새우등 터질 일만 남았다는 식의 조금씩 비관론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 경제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